제명정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542번입니다. 예산 총계주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 예산 총계주의는요,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이 조금씩 이렇게 틀리게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다음 43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장관항,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 요 빈줄 지문입니다. 국가재정법 제21조 3항에 보면은 세입예산은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기본적으로 뭐 관항으로 구분한다,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자, 그래서 모두가 아니죠. 자, 그리고 항상 모두 나오면 틀린 지문 많습니다. 44번. 세입 세출 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세입 세출 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됐죠? 여기 바로 국가재정법 제21조 제2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46번. 국회의원이 정부 예산 지출을 수반한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Pay as U고에서 법만큼 쓰라는 거죠. 그러니 함부로 돈 들어가는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 만들 때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라. 이게 바로 Pay고 또는 Pay as U고가 되겠습니다. 47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 간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가 아니죠. 일반회계, 기금 간의 특별회계는 통합적 활용 가능하죠. 전입 전출금 하듯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 총계지 원칙 예외이다.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칙이 예외입니다. 예산 총계지 원칙 예외로 현물 출자, 차관 전대, 수입 대체 경비 등이 있죠. 다음.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영역별로 예산을 파악하기 도입됐다 했는데요. 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 정부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활동 영역별, 즉 기능별 분류죠. 국방비나 교육비, 사회개발비 등 이런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50번 문제. 통합예산에서는 빈줄 지문이죠. 융자 지출을 일시적 적자로 보고 재정 수지상의 적자연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자, 융자 지출 한마디로 융자 내준 건데 이거를 일시적인 적자로 파악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죠. 51번. 적자 예산으로 인한 재정 적자는 국채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빌리는 것 또는 해외 차입 등으로 보전한다. 맞습니다. 적자를 이제 메꾼다는 거죠. 보전한다는 거는. 52번. 준예산제도 도입 이후 중앙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안군,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자,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성남시장이 누구였을까요?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죠. 야당은 아시겠죠?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좀 갔었습니다. 그래서 준예산제도 시행했었고요. 53번.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 잔행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됩니다. 54번. 추경예산은 예산심의가 종료된 후 발생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연 1회 편성한다. 자, 추경예산은 편성 횟수에 제한 없다. 빈출 지문입니다. 다음에 55번. 잠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벌써 의회가 미리 1개월분 예산만 의결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가예산 제도가 1개월분만 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가예산이 1개월입니다. 56번 문제. 국가정법상 추경예산은 경기 침체 등과 같은 대외 내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편성할 수 없다. 이 경우라도 편성할 수가 있죠.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의 대내적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57번.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은 비과세는 조세 지출의 방법을 볼 수 없다. 비과세도 포함되죠. 감면, 공제 같은 거 모두가 조세 지출이라고 합니다. 58번. 조세 지출의 주된 분류 방법은 세목별 분류로서 의회의 예산 심의를 완화하게 한 것이다. 아니죠. 조세 지출의 분류 방법은 세목별 분류는 맞는데 이 조세 지출도 하나의 예산으로 해서 국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의회의 예산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9번.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에 경직성이 강하다. 즉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쭉 계속 갑니다. 그래서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은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되기에 경직성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60번. 자본예산제도는 시설투자 사업별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능이나 조직 및 품목별로 분류할 수 없다. 기능이나 조직 및 품목별로도 자본예산제도는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한마디로 국채를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죠? 어떤 기능에 쓸지, 어떤 조직에다 쓸지, 어떤 인건비나 물건비 등에 쓸지도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61번. 성인지 예산제도는 1984년 호주 정부가 처음 채택했습니다. 62번.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중립적 또는 몰성적이라는 제도도 아니죠. 성중립적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는 어떤 젠더, 이제 우리가 이거죠. 젠더에 대해서 이 성인지성을 말하죠. 블라인드한 것이 모른다, 깜깜하다가 아니라 알고 있다는 거죠. 예, 다음 63번. 2010년도 회계연도 승인제는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0년도 회계연도, 지방정부는 2013년 회계연도 도입이 됐습니다. 64번. 프로그램 연제도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제도이고 98년도에 공식 도입됐다. 2007년도 공식 도입됐습니다. 65번. 다중합리성 모형에 의하면 예산 혹은 정책 과정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합리성은 경제, 정치, 사회, 법적 측면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다중합리성이죠. 합리성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경제, 정치, 사회, 법. 이거 보니까 디스팅 합리성 유형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관료들은 예산 주기의 다양한 시점에 단계별로 작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 단계에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이 작용하는 경우 있고 정치적 합리성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 합리성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66번.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에서 예산 균형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은 기술적 성격이 강하며 책임의 정책 특성을 지닌다. 예산 집행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기술이라는 것은 관리기술, 집행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번. 합리 모형은 예산 과정을 행정부와 의회의 선형적 함수관계로 파악한다. 점정 모형이 양자의 선형적 함수관계로 파악하죠. 선형적 함수관계라는 것은 안정적 관계다. 그래서 예산의 변화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조금씩만 변한다. 바로 점정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68번. 총체주의적 예산 결정 모형에서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바람직한 예산 편성 방식으로 인식한다. 자, 점정주 예산 방식에서 품목별 예산제도를 바람직한 거로 보고요. 총체주 예산 결정 모형은 PPBS와 ZBB가 총체주의적 예산 결정 모형이죠. 69번. 윌답스키의 예산 결정 문화론에선 예측력이 높고 경제력이 풍부한 경우는 점정주 예산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570번. 관계의 규칙성, 외부적 요인의 영향 결여,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 조번 역할 범위를 지닌 참자 간의 협상 등이 예산의 점정주의를 유발한 요인이 됐는데 여기서는 자, 예산 통일 원칙 예외 이게 틀린 거죠. 관계 규칙성, 외부적 요인의 결여, 조번 역할 범위를 지닌 참자 간의 협상 등이 점정주의 유발합니다. 예산 통일성 원칙 예외 대표적인 것이 국고 통일성 원칙과 목적세 같은 것들이죠. 이게 있을 때는 바로 71번에 나옵니다. 바로 한번 볼까요? 있을 때는 점정주의가 정당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예산 결정 이론 중 점정주의 모형은 특별회계나 목적세, 이게 예산 통일성 원칙 예외잖아요.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많을 때는 타당성이 높아진다? 아닙니다. 낮아진다. 72번. 점정주의에 기반한 단절균형 예산 이론은 급격한 단절적인 예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예, 급격히 변화되기 때문에 예측이 곤란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거는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까지 가져가세요. 사후적 분석은 적절하지만 미래지향적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까지 가져가시 바랍니다. 73번. 예산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의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된다는 거다. 요거는 예산 명료성의 원칙이죠. 알기 쉽게 분류니까 명료하게 분류하라는 거죠. 74번. 예산 통일의 원칙은 정부의 회계 장부가 하나야 된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건 하나야 되는 건 단일성이죠. 통일성 원칙이라는 것은 특정한 세액과 세출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목적세나 특별회계 같은 것들을 연결을 시키죠. 75번. 예산 과정. 예산의 편성, 의결, 집행, 결산, 회계 검사의 단계가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예산 주기 순기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통상 3년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의결하는데 1년, 집행하는데 1년, 결산, 회계 검사 1년, 3년이죠. 76번. 재정 수입 준칙은 조세 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재정 지출 준칙이 되는 겁니다. 자, 지출 준칙이니까 지출 총액을 한도를 정해가지고 함부로 지출을 늘리지 말라는 건데 조세 지출이라는 것은 이게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간접 지출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재정 지출은 직접 지출 말하는 거죠. 조세 지출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방금 보셨잖아요. 세금, 비과세, 공제,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접 지출이 되는 거고 이것은
지출 총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올해 나온 새로 지문이고, 그래서 제가 요거 아마 모의고사로 냈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 바라고, 나중에 아마 우리 촬영 기준으로 하면 다음 주쯤에요. 12월 말쯤이나 해서 크리스마스 전후해가지고 뭐 엑스노트 추록이 나갈 텐데요. 거기 혹시 제가 우리 엑스노트 공부 안 하신 분이라도 한번 좀 새로 올라온 부분을 조금 읽어보시면은 최근 법령도 바뀐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좀 이슈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제가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자, 77번 문제. 각 주한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 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78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서 주한관서 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79번. 각 주한관서의 장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등의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매년 5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 제출해야 된다. 됐고, 580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 절차는 본 예산안의 편성 절차와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추경 예산은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절차 동일하니까 나중에 이 추경 예산은 본 예산과 통합이 되겠죠. 81번. 총액 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정책 조정 기능 강화되고 각 부처의 재량권 확대되므로 예산 편성은 상향적 흐름이다. 이거 자주 나오죠. 총액 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영어로 뭡니까? 탑다운 예산제도죠. 그래서 상향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향적 흐름이 되겠습니다. 82번. 총액 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부처의 사업별 지원 배분에 대해 보다 세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하다는데, 자, 총액 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부처별 개별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상향식 예산의 효용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문제의식이 비롯되다. 즉, 사업별 지원 배분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고 총액만 통제하는 거죠. 이 사업별로 통제하는 건 종래의 바텀업 방식이었습니다. 그죠? 사업별로 하나하나씩 어떻게 하는 거죠?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다 요구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총액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583. 탑다운 예산 제도는 상향식 예산 편성과 달리 방금 말씀드린 각 부처 내 예산 담당 기관의 예산 조정과 삭감 기능이 약화된다 아닙니다. 각 부처에도 예산 담당 기관이 있죠. 이 부처는 자기 부처 예산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조정과 삭감을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자율성을 줘버리니까. 84번. 총액 예산 제도가 실시되면 총액 한도 내에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예산 사업을 소규모하거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하는 전략을 펴니다. 우선순위를 높이지 않습니다. 낮게 해가지고 원안정의 도를 먼저 만든다 그러죠. 후순위로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85번.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되죠. 또 업무의 독립성 때문에 그렇고. 86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정원표와 예산안 편성 기준 단가, 국유재산 특례 지출 예산서를 포함해야 한다. 자, 이건 조금 구석 있는 지문이죠. 87번.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회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건 헌법에 나오나요? 88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 집행 지침을 각 중앙관서 장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통보해야 된다. 자, 각 중앙관서 장하고 장에게만 하면 되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89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반기별이 아니고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합니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3개월 단위죠. 자, 90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 장에게 예산을 배정할 때는 감사원에 통지해야 됩니다. 91번.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및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조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는데, 자, 뭐가 틀렸냐?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각 중앙관서 장이 예비비 사용이 필요할 때는 그 이유라든가 금액 요거를 명세서를 누구에게? 중앙재무기관의 중앙부서인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하는 거죠. 자, 말장난이 주체를 돌리는 거죠. 여러분, 제명전 가면 주체 돌리는 거 그거 고심하시면 됩니다. 다음 92번 문제. 국회 예산에 예비금을 두며 국회의장이 관리한다. 예,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이 있죠. 국회 예비금은 국회 사무총장이 관리합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은 의결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데 계속비도 이에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준예산 제도에는 계속비 포함되고 94번 국고채무부담 행위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또한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일반에게 예비비의 사용 절차에 준해 집행한다. 맞고요. 자, 95번 문제인가요? 각 조항관서의 사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 하여도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난구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정할 수 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제46조 제3항에 있습니다. 96번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지능정보화 사업은 예비탕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97번 기획재정부는 예비탕조사를 실시하여 정치기적 이해관계가 배제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의 타당성 검토한다. 자, 예비탕조사는요. 경제성 분석, 비시 분석, 민감도 분석 등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적,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될 요소들,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두 포함해서 검토합니다. 98번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정축 사업이나 문화재 복원 사업은 예타에서 제외될 수 없다. 예, 초중등 사업이나 문화재 복원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에서 제외를 합니다. 즉 손해가 나더라도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99번 SOC 사회간접자원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은 기재부 결정한다. 이런 민간 사업은 기재부가 아니고 당의 부처가 하겠죠. 주무관청이 지정하게 됩니다. 민간 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합니다. 다음 600번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소요기간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국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맞는 문장 읽어드릴게요.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중앙관서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소요기간에 관계없이가 아니고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사업, 총사업이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 및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을 정해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즉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해서 소요기간에 관계없이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요기간을 정해야죠. 정하지 않으면 무턱대고 늘어나니까요. 601번을 보겠습니다. 좀 까만 것이 해놨으니까 여러분 까만 것이 제가 일일이 다 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까만 것을 자꾸 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걸 돌리는구나.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이런 걸 잘 익혀두세요. 1번도 보세요. 601번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일체적인 업무 급정으로 인한 일용직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포함되죠. 포함되지 않는다가 포함됩니다. 자,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자, 세계잉여금은 일회계연대에 수납된 세액을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이죠. 그래서 잉여금이 되는데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계란 거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금은 빠져 있죠. 자, 3번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액잉여금은 전액 추경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순서가요.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세입이입 또는 추경예산 활용 등 순서로 추경은 제일 마지막에 있죠. 왜 그럴까요? 원칙적으로 추경을 함부로 못 쓰게 하거든요. 추가경예산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틀린 질문입니다. 마지막에 나옵니다. 4번 기재부 장관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 제출해야 됩니다. 605번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 보고서를 정기회 개최 개회 전까지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됩니다. 606번 중앙정부 결산 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는 재정상태표,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가 있습니다. 7번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시정연설을 들어야 한다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치지만 결산은 시정연설까지 듣지 않습니다. 끝난 거잖아요. 결산은. 다음 8번 국회는 국가회계는 디브레인 디지털 브레인이라고 그래요. 시스템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는 2호조 우리가 이제 2조 호조를 쓰잖아요. 병조 그 호조입니다. 호조는 재정운영이잖아요. 그래서 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609번 재무회계는 현금 단식지 부회 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지 복식부기죠. 암기하세요. 예산회계는 단식부의 현금주의를 제거하고요. 재무회계는 복식부의 발생주 회계를 적용해서 재무제표 작성합니다. 그냥 예산은 단식 현금으로 예산 돈 현금 재무회계는 재정성과 복식국의 발생주 회계 작용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해 주세요.
자, 610번 현금주 회계 방식은 재정상태표에 해당하며 발생주 회계 방식은 재정운용표에 해당한다. 재정상태표, 운용표 모두 발생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611번 현금주 회계 방식은 자산, 화폐 자산과 차입금을 측정 대상으로 하며 발생주 회계 방식은 재무자원, 비재무자원을 포함한 모든 경제자원을 측정한다. 그래서 화폐 자산과 차입금, 원금, 이자 같은 거, 현금이죠. 재무자산은 부채, 현금을, 비재무자산은 인적자원이나 뭐 감가상각 같은 것들. 이게 바로 우리가 비재무적 기계 설비 같은 거, 이게 바로 비재무자원이라고 그럽니다. 재무니까 돈이니까 부채나 현금이 있는 거고, 비재무는 인적자원, 돈으로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죠. 비재무니까 기계 설비는 감가상각 이런 걸 말합니다. 12번 최신 지문이니까 꼭 가져가세요. 발생지 회계제도는 교량 611번이 그렇다는 거예요. 612번 교량, 박물관, 체육관 등 가시적 지적사기에 관심 있는 정치인들이 선호한다. 현금주의죠. 현금주의. 당장 현금 나가는 게 아니니까 선호합니다. 발생주의는 계약하는 순간 현금 나가는 인식하죠. 발생주의는 무상거래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주의는 무상거래를 이중거래로 인식합니다. 무상거래 뭡니까? 우리 화장품 가게 가시면은요, 뭐 샘플로 막 주고 그랬잖아요. 샘플 주는 게 있죠. 그죠? 가격 물건을 사면은 무상으로 주는 거. 바로 그게 무상거래입니다. 하지만 주거니 받거니 한 거니까 이중거래로 인식합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주의는 인식이 안 되죠. 왜? 현금은 오가는 건 아니니까. 14번. 수정발생주의는 지출은행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정발생주의는 비용은 발생주의 깎여서 채무 확정된 시점에, 수익은 현금주의 깎여서 현금 수입 시점에 체계 처리하는 겁니다. 15번. 채무 이행에 대한 국가 보전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채권자는 기재부 장관 의견을 받아야 된다. 자,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소관중앙관서장의 의견을 받아서 채무보정 신청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16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예산 및 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를 위해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17번 예산 성과금은 수입이 정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 이에 기한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작년에 어떤 질문이죠. 18번 예산 성과금 지급 대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도 포함되기도 당연하겠죠. 그 조직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조직 전체에다가 예산 성과금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요. 지문이 700개가 넘습니다. 솔직히 700개 넘는 이 지문을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지금 훑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제대로 하셔도 솔직히 아마 여러분이 실수만 하지 않으신다면은 거의 여러분 합격권에 가신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죠. 여기다 플러스 실력도 들어가니까. 자, 19번 봅시다. 자, 632번까지 할게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항목을 엄격히 분류함으로 사업성과 예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투입 중심이다 보니까 지출 중심으로 그래서 사업성과와 생산성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인풋 중심이죠. 20번. 품목별 예산제도는 의회의 예산심의 회계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맞죠?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꼭 기억하세요. 품목별 예산제도. 621번. 계획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정책별로 사업을 배분하지 않고 부서별로 한다. 자,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계획예산제도 PPP에서는 부서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요. 정책별로 함으로써 정책의 부처 이기준을 넘어서는 성향을 가진다 했죠. 그것도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22번 장기적인 항목으로 부용 편의 분석 등의 분석 기법을 강조하는 계획예산제도는 지나친 직권화를 초래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꼭 직권화 그냥 가진다는 거. 23번 연기존 예산제도는 예산 배분의 관행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미국의 민간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이 됩니다. 자, 24번 연기존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에 비해 장기적 안목이 중시된다. 반대죠. 계획이니까 계획예산제도가 장기적 안목이 중시된다. 그래서 비시분석도 하고 그런 거죠. 25번 연기준 예산제도는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빈출 질문입니다. 경직성 경비, 삭감이 어려운 경비죠. 국방비나 공무원 보수, 교육비는 삭감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비가 많으면 연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제약된다. 맞죠? 26번.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및 관리자의 가치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연기준 예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점정지 폐단을 극복하기 나온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정책 요인이나 관리자의 가치관, 편견이 도외시됩니다. 다음에 27번. PPP에서는 기획지향적인 반면 ZBB는 평가지향적이다. 즉 평가를 통해서 ZBB는 삭감하겠다는 거죠. 다음 28번.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과거의 성과전제도에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구조화와 회계제도에 미친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자,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예산계획을 접근하고 있어서 과거의 성과제도가 광범위하고요. 새로운 성과제도는 좁은 범위에 적용됩니다. 이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즉 PBS는 이전에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그래서 많은 변화가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조금 더 보완한 것이 바로 새로운 성과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과 예산제도는 큰 범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9번 성과 측정을 위해 계량화 가능한 지표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략 목표 및 성과 목표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지표가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 아닙니다. 주로 계량화 가능한 단기적 구체적 지표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장기적이고 이런 것들이 떨어지겠죠. 30번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 성과 지표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은 신성과주의 현재의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아무도 정부 영역의 경우에는요, 성과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교육부와 국방부 또 경찰 좀씩 다 다르잖아요. 부처가 추구하는 성과가. 그래서 획일적인 표준적 성과 지표 개발은 힘듭니다. 자, 31번 국가의 정부개혁은 일반 경쟁 입찰의 원칙이고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죠. 자, 32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류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강의를 끝내도록 할게요. 자, 정부가 체결하는 요거 공법상 계약이면 민법상 계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정부 계약 여기 주어가 빠진데요. 정부 계약은 정부가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계약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거 의외로 빈출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그런 거는 오타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요거 해놓고 자 마지막 활류까지 여러분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 뵙겠습니다.